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이번 주 NFT만 붙으면 급등해버리죠. 바로 2000년대 IT 버블 때 끝에 닷컴만 붙으면 상한가를 간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과연 그때와 지금은 뭐가 같고 또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점은 일단 투자 심리가 좀 과열되어 있다는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은 기술 발전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세계 3대 3호 투자 펀드 운용사인 칼라일의 3호 투자 주식을 이끄는 이 피터 클레어 최고 투자 책임자가 최근 IT 바이오 붐은 2000년대 IT 닷컴 버블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인터넷을 비롯한 많은 기술들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구매 양식을 변화시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기술들이 빠르게 진보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구매 패턴이나 비즈니스 방식들이 급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코로나발 기술 혁명으로 IT와 바이오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줄지, 그리고 여기에 또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역시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수는 답답하고 종목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급등세를 펼쳐주고 있지만 투자의 끈을 놓아서 안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변화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죠. 오늘도 시장의 변화와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주제를 두 가지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보복 여행 시작, 항공업계 기직의 변화. 오늘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7월부터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연구원님을 7월 말에 뵀더라고요. 네, 네. 근데 7월부터 지금까지 뵀던 그 인터뷰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세요. 아, 그러신가요? 왜 기억에 남냐 하면 네. 제가 그때도 아마 고백처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항공업종이라는 것 자체가 환율, 유가, 금리 이 세 가지 변수를 다 담고 여기에 민감하게 움직여서 저는 그동안 사실은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쭉 들어보고 나서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임박했다는 점은 확실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거래 정지 이후에 거래가 재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이. 그때 17,000원이었는데 이 항공 주제 관심 가져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29,000까지 올라갔다가 3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2만 원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내려왔습니다. 자, 항공업계 이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팩트만 좀 짚어드리면 예. 대형 항공사들은 별도 영업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랑 단순하게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대한항공은 2분기에 1,969억, 그리고 3분기에는 4,386억의 영업이익이 났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2분기에 948억에서 3분기 1,600억대까지 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저가 항공사들은 약간 제각각이긴 했는데 2분기랑 유사한 수준의 영업 적자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 제주항공의 경우가 이제 2분기 영업 적자 700억대에서 900억대 정도로 확대가 조금 된 상황입니다. 네, 아쉽게도 LCC 종목들은 좀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더 적자가 늘어난 기업도 있습니다. 제주항공인데요. 그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는 화물 수요가 실적을 견인해 주면서 상반기에도 실적이 좋은 모습이었는데 대한항공 3분기에도 화물 수요가 좀 깜짝 실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게 LCC와 양극화되고 있는 그 변수죠? 네,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들 좀 알아볼까요? 일단 이와 같은 양극화는 당연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네. 수요 자체보다는 사실 운임이 좀 좋았던 게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분기에도 3분기 대비해서 지금 항공화물 운임이 여전히 10월에도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대비해서 만약에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여전히 대형항공사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항공화물 전용기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어보셨겠지만 저가 항공사들이 이제 여객기를 이용을 해서 화물 운송 사업에 조금 뛰어들고 있긴 한 상황인데요.
똑같은 크기의 그 항공기에다가 화물을 실른다고 하더라도 화물 전용기 대비해서 여객기 변환 전용기는 화물을 많이 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화물이 많이 다니는 노선을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 부분에서는 실적 개선을 이제 기대를 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국제 여객이 좋아져야 실질적으로 저가 항공사들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네.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 여객기 재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양극화를 조금 더 감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물 수요와 국제 여객 수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P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화물 같은 경우도 그 운송 가격 네. 같은 경우는 상승세인가요? 아니면은 삼 주춤한 분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3분기 지금 1kg이 1km 날아갈 때 네. 들었던 운임이 한 600원대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10월에 이제 가파르게 오르면서 700원대까지 상승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는 또 이런 가격 상승 영향을 더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비용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부담이 있다고 코스트요. 예, 네네. 내용을 주셨는데 이 비용 상승은 어떤 대목일까요? 유가일까요? 네, 당연히 유가이고요. 가장 그 큰 변동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유가는 실제로 주유소에 가서 저희가 기름 넣듯이 그 시장의 가격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코스트로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행기가 사실 많이 떠야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비행기들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것이 전반적으로 수익성에 크게 훼손점이 되지는 않겠지만 비행기가 뜸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타지 않는 여객기를 띄우는 항공사일 경우에 네. 비행기를 무리해서 띄우면 이와 같은 코스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항공주의 실적을 이끌어주고 있는 화물 수요가 견조하게 뒷받침되고 있지만 LCC 같은 경우는 이 화물 수요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화물 그 운송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여객 수요가 회복되는 초입 국면에서 과연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유가라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항공주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항공업의 투자 자체는 어렵다라는 그 선입견을 깨주셨던 게 바로 뭐 종합하자면 턴어라운드 기대감이었지만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면서 그때 트래블 버블로 인해서 날아갔던 항공기의 여객이 한 자릿수였다는 거. 네네. 예, 그때 어떤 여객이었죠? 어디로 날아가는 비행기였죠? 사이판이 이제 예. 7월 24일자 기준으로 예. 그 트래블 버블 첫 호기를 띄웠었고요. 네네. 아시아나항공이었었는데 실제로 탑승하신 분들은 이제 수십 명 정도 됐었는데 트래블 버블의 혜택을 입고 그 탑승하신 분이 6분밖에 안 네. 됐었다고 저희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수치를 확인을 해주시면서 이게 앞으로는 두 자릿수, 세 자릿수가 되면 몇 배의 성장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이 여행 쪽으로 보복 소비가 일어난다면 그동안은 없었던 항공기의 그 여객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전망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지난달에 그 말씀해 주신 트래블 버블 네. 그 행이라고 할 수 있는 항로라고 할 수 있는 사이판. 네. 사이판의 여행객이 2배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선의 여객 재개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재개 속도는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7월 24일 날 그 아시아나항공이 첫 호기를 보내고 지금 현재 그 인천 사이판 노선에 정기 노선을 놓고 있는 항공사가 3군데인데요.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그리고 티웨이 항공이 놓고 있고 각각 주 1회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시면 7월 24일에 첫 호기가 떴지만 저희가 7월 12일이 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됐던 시기였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7월 24일 날 첫 호기가 가고 나서 그 뒤로 한 달 동안은 오히려 점점 줄었습니다. 그 몇 명 타지 않은 수요가 막 줄다가 네. 이제 9월이 되면서 어차피 그 추석 연휴 때 좀 해외여행을 가시려고 예약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해지기 전에 예약하셨던 분들은 그냥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느는데 갔다 와 보니 이제 혜택도 나쁘지 않고
그 갔다 오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예전보다 뭐 여행도 좀 한가하게 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그 부분이 다시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주간 단위로 명수를 세 보면 네. 사이판행 그 비행기를 이용하는 일주일 이용객이 지난주 기준으로 드디어 1,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막 100명밖에 이용을 안 했었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고요. 이제는 그 주일에 놓고 있는 이 3개사의 노선은 거의 많이 차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번 주부터는 티웨이 항공이 주일에 운항을 더 늘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늘리는 속속 이제 여객이 차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제 여객의 노선 재개 속도를 항공사들이 느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그거를 트래킹하고 있는 상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가고 계시다는 걸 SNS를 통해서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네네. 주변에 보면 미국 가신 분들도 계시고 프랑스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연구원님도 그러시죠? 뭐 저는 이제 일부러 더 찾아보는데요. 얼마나 네. 가시나 실질적으로. 근데 일단 4분기에 모든 신혼부부들이 다 하와이로 해외 그 신혼여행을 아니, 이렇게 다 모든 예약을 신혼부부라고 해놓은, 얘기해도 네, 될까요? 거의 그래도 될 정도로 이렇게 줄을 서 계시는 상태이고 몰디브에서 이제 지금 신혼여행을 즐기고 계신 분이 이렇게 포스팅을 올려놓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몰디브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자, 그때 또 이 트래블 버블 시행 때 사실 이걸 강하게 얘기 못했던 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리두기 4단계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항공주를 사실 거의 안 보셨던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해 주셨던 변수가 추석, 그리고 겨울방학, 설 연휴. 이 두 가지 시기를 주목하셨는데요. 일단 추석을 기점으로 지금 조금 전에 확인해 주셨듯이 트래블 버블의 시행 효과가 좀 속도를 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수요 폭발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실까요? 저희는 일단 단기간은 12월이 좀 많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공사들도 트래블 버블을 개시를 하고 나서 실제로 그 혜택 내에서 놓은 노선은 지금 사이판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11월 15일부터 지금 싱가포르도 트래블 버블을 시작을 한 상황이고 이전에 이제 10월, 11월에 이런 노선들을 놔봤는데 탑승객이 어느 정도 찬다는 걸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 이번부터 다시 노선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 새로 시작하는 그런 노선들이 보통 12월에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도 보통 따뜻한 곳으로 많이 해외여행들을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아마 12월 통계치가 나오면 11월보다는 훨씬 더 레벨업된 수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때 말씀드린 이제 겨울방학 시즌에 해당하는 1, 2월의 시기는 여전히 이제 뭐 많이 가게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7월 말에 연구원님 뵙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8월 네, 항공 지표를 제가 확인했었는데 그때 턴어라운드의 수치들을 좀 많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객 쪽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노선이 일본이었다라는 네네. 부분도 또 부각이 됐었는데 일본의 코로나 상황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겨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게 사실 항공 노선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한국은 한중일 노선, 이 노선이 많이 다녀야 실질적으로 저가 항공사들도 비행기를 많이 움직일 수 있고 한 상태인데 양 국 간의 어떤 합의를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순서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 부분이 누구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네. 네. 정치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뭐 양국 다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를 그렇게 빨리 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 쪽에서 잡으면 저쪽이 잘 안 잡힐 때 이제 서로 이렇게 등한시하고 요즘 또 또- 일본이랑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그리 친한 네, 상황은 아니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한중일의 그 항공 쪽에서의 그런 관계는 조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중일 노선이 많이 다녀야 LCC의 회복세도 보이겠지만 아직은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만큼 네. 관문이 열려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점에서 뭔가 또 한일 간의 한중 간의
그 하늘길이 열릴 수 있는 여객들이 좀 더 많이 몰릴 수 있는 여객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탑픽을 꼽기 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항공권의 가격 상승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트래블 버블 초기에는 그 여행사들의 여행 상품을 보면은 굉장히 좀 가격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좀 싸게 저희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항공권 가격은 지금 사이판 왕복 항공권이 과거로 치면 하와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가격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항공권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예, 있군요. 항공권은 비싸게 거래되고 예. 있고 그 LCC들 항공권은 지금 이미 솔드아웃이라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보시면 이제 저희가 항공사들의 그런 가격을 일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일드는 이미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레벨업된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 이제 재개되는 노선마다 검색을 해보시면 할인 항공권 쪽 그 부분이 거의 지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 이제 원래의 가격을 다 할인이 되지 않은 가격으로 파는데 이게 판매되어 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뭐 가격은 이미 상승을 한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공주 가운데서 탑픽을 꼽으면서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시아나 항공이랑 LCC 중에서 티웨이 쪽 보셨던 네, 걸로 네. 기억합니다. 티웨이 항공이었죠? 네. 예, 탑픽 지금 어떤 종목 보시나요? 저희는 여전히 아시아나항공을 가장 최선호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주식은 비정상이 정상화될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한진그룹으로 인수가 이제 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실적 개선도 물론 당연히 많이 보일 수밖에 없을 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고 2분기에서 1분기 사이에 이제 많은 저가 항공사들이 자본확충을 실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시간이 거의 1년 정도 지나서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저희가 지금도 매 분기 이렇게 저가 항공사들은 영업 손실이 나면서 이제 현금이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업황은 분명히 좋아지긴 하겠지만 자본확충을 한 번 더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사들은 예.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자본확충할 때 희석이 될 수 있을 만한 위험을 지고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이제 대형 항공사를 보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네. 네, 말씀이시죠? 아시아나 항공 이 엄경화 연구원의 그 내용을 들었던 7월 말 17,000원에서 29,000원까지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9월 말부터 최근까지 항공주가 그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도로 좀 실망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서 투자에 좋은 시기가 나온다는 점, 이 관점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찌 보면 다시 또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도 판단을 네. 하고 계십니다.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25,550원인데요.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주시는 목표 주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3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네. 3만 원이고요. 이전의 상승도 그 부근까지 딱 일어났다가 되돌림이 나왔네요. 3만 원의 목표 주가 아시아나 항공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조선 8년 만에 수주 조기 달성, 대세 반전 시작되나? 연구원님은 이런 쪽만 하시나 봐요. 힘든 산업. 관심 없어 하는 산업. 예, 8년 만에 이렇게 수주가 빠르게 회복된 거죠. 이 지금 8년 만에 나오는 소식입니다. 수주 조기 달성이라는 소식이 조선업에 나왔는데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시장에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주 현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수주 목표가 얼마였고 달성치는 얼마였나요? 대체적으로 이제 보통 1년 동안 매출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 잔고가 계속 비니까 적어도 그거 이상의 이제 수주 목표를 대체적으로 세우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7조 정도의 매출을 계속 뽑아낼 수 있는 회사면 7조 이상의 그 연간 수주를 받겠다라고 보통 설정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1분기의 연간에 대한 전망을 할 때 우리나라의 3대 조선 업체들이 다 수주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그거를 2분기 정도 지나면서 목표치를 전부 다 상향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70억 불대 수주 목표였으면 그걸 막 90억 불대로 뭐 상향 조정을 한다거나. 그 이유는 근데 뭐죠?
이미 그때 조기 달성을 한번 1차적으로 한 상태였던 것도 있고요. 예. 올해 그 저희가 수주 인콰이어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문의를 하는 것을. 근데 그거를 보건대 뭐 당연히 더 그 상향 조정을 해도 무리 없이 달성 가능할 거라고 봤기 때문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향 조정한 목표도 모두 다 초과 달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주가 앞으로 앞으로 일할 일감들로 쌓여 있는 거죠. 수주가 네. 쌓여 있다. 네네. 몇 년치 정도로 쌓여 있다고 판단하시죠? 자, 올해 연초 됐을 때 제일 많이 줄었을 때가 1.5년치를 하회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모두 한 2.5년치 정도를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1년 동안 매출로 물량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추가로 더 담았기 때문에 거의 2년치 정도로 올해 수주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수주가 계속될지 여부에 대해서 그게 더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수주가 초과 달성되고 있는 그러한 또 분명한 이유들은 있습니다. 예, 내용들 알아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이 조선업의 업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신조선 가격에 대해서 보거든요. 신조선가 지수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추이 어떤가요? 올해 연초가 127포인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152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상당히 가팔랐는데 그렇게 가격이 빨리 오르면 보통 이렇게 가격에 대한 저항력이 많이 생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격에 대한 저항 없이 그렇게 오르는 기간에도 수주량이 상당히 풍부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주로 인식이 되었는데 이게 당연히 실적으로 나와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텐데 이 부분은 내년 정도에나 확인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격에 대한 저항 이야기는 사실 하반기 들어서면서 많은 업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일반적인 소비재에 대해서도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도 가격에 저항 없이 현재 신조선가가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 이거는 단순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일까요? 가장 큰 구매자가 저희가 해운사들이잖아요. 근데 예. 해운사들이 아마 창사일에 가장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예. 구매력이 일단 생겼고 이 해운사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환경 규제 이런 걸 상당히 빨리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강화해가지고 해운사들이 먹고 살 수는 있겠냐라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지만 네. 이제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벌어서 마침 호황을 만났어요. 호황을 너무 적시에 만나가지고 이제는 이제 구매력이 대단히 높아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조선업체들이 이제 더 좋은 스펙의 그런 배들을 많이 안내를 할 거잖아요. 저희가 수주를 하려고 할 때. 그랬을 때 예전 같으면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라고 나올 만한 반응이었던 게 요즘에는 그냥 계약을 체결합시다라는 식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의 고객처라고 할 수 있는 조선사의 고객처인 해운업황의 초호황 이런 것들이 해운사들의 구매력을 높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도 끌어올리고 수주도 많이 늘리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탈탄소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LNG선 발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현재 조선업의 수주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물 들어와서 노를 저어야 되는데 노를 저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조선업 인력에 인력 대한 문제. 부분. 예. 저희가 7, 8년 동안 1년에 만들 수 있는 그 양보다 계속 적은 수주를 받아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인력 이탈도 있었고요. 과거에 조선업의 전체 종사하는 인원이 25만 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만 명이 깨진 지 상당히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인력 양성하는 그런 기구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재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소화를 절대 할 수 없다 이 정도는 아닐 거고요. 저희가 특히나 이런 조선업체들은 하도급 업체에게 이렇게 하청을 내리는 그런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메인 조선업체가 아닌 다른 부품사들이나 블록 업체들까지도 물량의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이렇게 물류 쪽에서도 대란이 있는 이유가 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었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도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경화 애널리스트가 봤던 관점에서는 다른 업체들의 어떤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조선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미래 자동차 쪽에 대한 인력 부족 이런 얘기는 그동안 좀 얘기를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LNG선 발주 증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아직 IMO 환경 규제가 본격적인 시행 이전 아닌가요? 이 황산화물 저감 규제 이런 거는 이미 예. 2020년부터 시작을 한 상태이고요. 네네. 지금 이제 저희가 탈탄소 규제의 완성 시점은 2050년인데 처음으로 이 CII라는 지수와 EEXI라는 그런 지수를 적용을 하는 시점, 그때는 이제 23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뭐 2030년까지 몇 프로 줄이고 몇 프로 줄이고 이렇게 계속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23년에 시행하는 그 규제에 대비를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LNG선 발주의 규모와 지속성은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탈탄소를 위해서 많은 선주들이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지금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LNG를 그럼 연료로 쓰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선택지를 가져가는 선주들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LNG는 지금도 상당히 논란이 많긴 하거든요. 뭐 메탄 슬립 문제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완벽한 탈탄소를 이룰 수 있는 연료가 아닌데 왜 이거를 선택하려고 하느냐라는 식의 이제 비난을 하시는 측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벙커 CU보다는 훨씬 더 적은 탄소를 배출을 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이 LNG로 가는 선박은 시장에 나와서 돌아다닌 지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인 완성도가 되게 높은 상황이라 결국에는 지금 나중에 차후에 나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선택은 뭐 그때 가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LNG로 다니는 선박을 만드는 거를 많이 만들면 당연히 LNG를 많이 갖다가 배달을 해야 되겠죠. 가서 이제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LNG에 대한 이제 시장의 발주가 좀 많은 상황이고 올해 한 6, 70척 정도 지금 발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발주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의 잠재력이 좀 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MO 2020은 시행이 됐지만 앞으로 2050년까지의 장기 계획이라고 보실 수 있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좀 더 강화된 규제입니다. 바로 운항 중인 그 국제 선박에도 온실가스 감축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금 많은 그 선주들이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발주하는 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주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을 알아봤고요. 이야기가 좀 빨리 진행되네요. 충분히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조선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조선주는 이렇게 수주가 많아도 사실 실적이 좀 안 좋게 발표되는 경우가 많은 게 이 시차가 있잖아요. 수주를 받고 나서 그 금액이 당장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무제표상은 사실 좀 실망스러운 것들이 좀 많은데 3분기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일회성 이익이 있었다고요? 2분기에 예.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강제가 되게 비싸니까 예. 미리미리 그거에 대해서 손실을 좀 인식하자라고 해서 일회성으로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막 1조 정도 이렇게 적자를 뭐 인식하고 다들 거의 그거에 비슷한 정도 수준의 적자를 인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피크를 기록을 하고 약간 강제 가격이 조금 내려가다 보니 일부 뭐 환입을 한 회사가 있고요.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는 예. 조금 기존에 과대하게 계상을 해놔서 그 부분을 일부 이제 환입을 한 거고 나머지 업체들은 예상했던 수준이랑 거의 비슷하게 조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 일회성으로 특별히 인식을 한 거는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분기가 원래 좀 작업일수가 되게 적은 시기거든요. 네. 조선업체들 기준으로. 그래서 매출이 항상 줄어서 수익성이 연간으로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소폭의 적자거나 소폭의 흑자거나 뭐 이런 정도의 실적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 자, 그러면 조선주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려면 뭐 이렇게 답답하게 박스권으로 흘러가거나 뭐 레벨 다운되거나 아니면 뭐
레벨업이 완전히 돼야 되는데 뭐 제한적인 상승을 보인다거나 이러한 흐름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조선주가 대세 상승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본격적인 이익 개선이 필요한 겁니까? 이익 개선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 지금 현 시점에서 이익 개선이 되려면 매출이 일단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와 회사의 실적이 너무 괴리가 크니까 상당히 네.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올해는 아무리 수주를 많이 받아도 그 배를 오래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로 전혀 인식이 되지 않는데 올해가 보면 2019년 저희가 20년 이럴 때는 신규 수주가 대단히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백을 지금 저희가 매출로 실행을 하느라고 실적이 되게 안 좋은 해에 해당이 되거든요. 아무리 비용을 줄여도 일을 해가지고 고정비를 커버를 해야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매출조차 별로 나오지 않는 시기이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은 지금 되게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이렇게 빵빠레를 울리면서 받은 수주들을 매출로 인식하는 시기는 내년 말 정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빠르게 생각을 해도 내년 상반기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매출이 막 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 4분기 정도가 되면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거고 지금까지 이제 안 좋은 시기 동안 저희가 계속 줄여놓은 그 비용으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남에 따른 고정비 커버 효과가 대단히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시기가 이제 내년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가 되면 예상보다 상당히 큰 이익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거고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철광석 가격 같은 게 막 선물이 하한가를 가거나 막 이럴 정도로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 강제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재료 가격이 인상이 되는 게 상당히 걱정이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잡히면서 실질적으로 조선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예상보다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어쨌든 생겨 있는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본격적으로 늘어나려면 매출의 레벨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은 내년 4분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2년에서 2.5년치 정도의 일감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네. 이 정도면은 호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2007년에는 어땠을까요? 그 정도 2007년에는 네. 1년에 거의 3년치 수주를 한꺼번에 수주를 해서 잔고로 치면 막 거의 5년에 가까운 정도 수준을 쌓고 있긴 했었는데요. 그때는 너무 그 정상적이지 않은 정도 수준의 수주였고 2년치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저희가 지금 빈자리가 없으니까 조금 가격을 더 높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약간 셀러 위주의 시장으로 조금 이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주를 할 건데 자리를 내어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너도 나도 도크의 빈자리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예. 다들 2년치 정도 차면 저희가 언제까지 납기를 하는데 조금 빨리 납기하는 거니까 이건 조금 비싸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해도 바이어들이 저는 그럼 그거를 선택을 할게요라고 하면서 이제 입장이 약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주 잔고는 가격을 부르는 만큼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찼다라고 보셔도 되는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쭉 업황에 대한 얘기를 항공과 조선 두 가지 들어보니까 두 업황에 공통점이 있네요. 턴어라운드, 그렇죠. 네. 턴어라운드 되면서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지만 시장의 어떤 관심의 중심에 서지는 못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이 더 별로일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항공이 더 별로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별로다 생각하시는 업황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년 4분기 정도면은 조선주의 매출이 확대되는 걸 볼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조선사 가운데서 탑픽을 꼽아볼게요. 저희는 장기적인 탑픽은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예.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서 조선 사업체들을 가지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이 올해 상장을 하면서 사업회사를 사지 못하러 중간 지주회사를 사냐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돈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간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한국조선해양 들고 있던 걸 팔아서 현대중공업 공모로
들어가신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회사들이 결국 개선이 되면 중간지주회사로 이 가치가 올라오겠지만 조금 긴 얘기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들고 계시면서 중간 속에서 열불이 나실 케이스가 많으실 수 있겠지만, 그럼 중간 네, 지주사가 네. 주가가 잘 가려면 그룹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잘 돌아가야지 밑에 된다는 사업회사들이 말씀이세요? 다 일을 잘해가지고 예. 결국에는 얘만 오를 수가 있나, 얘도 올라야지라는 식의 어. 정도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힘드시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지주 회사와 사업회사가 모두 다 상장되어 있는 구조는 사실 해외에선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사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선이 좋아서 이걸 사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뭘 사야 되냐,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게 돼야 되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건 저희는 뭐 조선이라는 산업은 구조조정의 완성 단계에 들어갈 때 이제 가치가 좀 극대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회사들을 많이 들고 있는 중간지주 회사가 종국에는 주가가 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장기 투자하라는 장기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 장기 수주 산업인데 장기 투자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하자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말씀이시네요. 있습니다. 예. 구조조정이 그럼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보시나요? 아직 합병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요. 예. 대우조선해양이랑 현대중공업이 합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완료가 되는 게 구조조정의 완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것도 항공주와 공통점이네요. 네, 맞죠. 네.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장기 투자해야 하는 이유, 투자 포인트 또 있을까요? 뭐 아직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합병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이벤트도 있다라는 거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차선호주도 갖고 오셨나요? 네네, 저희는 단기간에 업황이 좋아지면 조선업체 자체가 이제 일단 딱 수주했다, 뭐 실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막 이런 것을 저희가 뉴스로 바로 그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직 합병 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을 대기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저희는 단기적인 차선호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대우, 삼성의 조선업체들의 역량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는 시기에 오히려 좋은 퍼포먼스가 날 수가 있고, 제 주인을 찾아간다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대우조선해양이 요즘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저평가 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합병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유상 증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표면으로 보시는 시가총액이 진정한 시가총액은 아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사업 사이즈가 있는데 거의 현대 미포조선보다도 못한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많이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이게 조선이 안 좋을 때 이 바닥을 짚을 때 많이 나타나는 이벤트이기도 하거든요. 현대 네. 미포조선을 대우조선이 시가총액이 하회하는 그런 아. 경우가 과거에도 실제로 있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오히려 어차피 이 조선은 산업 자체가 같이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이쪽의 산업이 좋을 때 저쪽은 막 안 좋고 계속 더 악화되고 막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상대적인 저평가가 어느 쪽에 있느냐를 찾아보시는 게 단기적인 퍼포먼스를 좋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네. 의미에선 저희는 대우조선해양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면서 업황이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올라갈 차순이 남아있는 섹터로 항공과 조선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쪽이 더 별로인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 질문이 좀 황당하셨나 봐요. 그런 반응도 있었고, 하골묘 조수님께서 코로나 이전에도 항공사는 돈 못 벌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애널리스트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2019년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근거리에 있는 나라들과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우리나라의 항공사들 경쟁이 제일 심했던 시기가 2019년입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가 제일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저가 경쟁을 상당히 심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최고로 돈을 못 벌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더 못 벌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경쟁을 코로나가 좀 종식을 시켜주면서 이제 좀 다시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마련해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항공업 섹터를 그렇게 대단히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지금 항공주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조선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신조선 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상반기에 보셨듯이 철강 가격들이 좀 올라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충당금을 반영하느라고 2분기에 조선주에 어닝 쇼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의미 있는 소식 오늘 저희가 알아본 주제인데요. 조선사들의 수주 목표를 초과한 것이 바로 8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올해 나타나고 있는 이벤트고요. 이에 따라서 일감이 쌓여가고 있고 가격 협상의 협상력이 우리 조선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IMO 2020에 이어서 2023년부터 IMO에 관련한 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현재 운항 중인 국제 항해 선박에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 이에 따라서 선주들의 발주가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과 내년 4분기에 조선주의 매출 증가세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자는 의견을 확인해봤습니다. 최선호주는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쪽을 보는 게 조선주는 중요한데 대우조선해양 이 두 가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분석 한번 또 잘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시마론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좀 조정이 깊어지네요. 코스피가 현재 1.1%까지 하락을 하면서 2,960선까지 되밀렸습니다. 얼마 전에 2,900포인트 또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느새 3,000까지 왔지만 3,000선에 대한 저항은 상당한 모습이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부담감이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특히 현물보다 선물 쪽에 1만 5천 계약 정도의 지금 매도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장 분위기는 좀 다운되고 있지만 시장의 공부를 계속해 나가셔야 우리가 또 이 다음 기회에서 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대입 수능일이라서요. 1시간 주식시장이 이연되고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시마론 내일 이 시간은 1시간 늦게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